미국은 역사상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가 권력을 장악하고 미국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6대 새의 판결로 거의 100년 된 판례를 뒤집고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이제부터 도널드 트럼프는 의회는 물론 대통령에게도 복종하지 않았던 독립기관의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임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취지였습니다. 정치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죠. 이제 그들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에는 그런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 대법원은 11월에 치러질 선거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역시 미국에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을 간단히 해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여론을 뒤흔들었는데 이는 너무나도 이중적인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저는 미국 정치에서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된 논란이 많은 소송들에 대해 연이어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결들은 미국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의 손에 권력이 완전히 집중되고 장악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유럽 언론이 이 대법원 판결들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시작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해당 채널의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 모든 소셜미디어 링크도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권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 현관문에 자물쇠가 3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려면 이 3개의 자물쇠를 모두 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자물쇠의 열쇠는 여러분 주머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물쇠의 열쇠는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웃들은 여러분이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여러분이 파티 후 술에 취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쇠는 독립된 경비원이 가지고 있는데 그 경비원은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언젠가 그 경비원을 고용했고 바로 그 사람이 집을 지키며 심지어 여러분조차도 그 집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집에 해를 끼칠 의도로 온 것이라면 그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집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권력 구조는 지난 250년간 이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통령, 의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독립기관이 서로 손을 잡고 있어서 누구도 지나치게 강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기관 모두 각자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서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 기관 모두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의회, 독립기관. 하지만 6월 29일 미국 대법원은 그 문에서 세 번째 자물쇠를 그냥 떼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세 번째 자물쇠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열쇠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것을 매우 신중하게 법률적인 표현으로 처리했고 큰 스캔들이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누구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 슬로터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대통령이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며 거의 100년 된 험프리스 이그제큐터이라는 판례를 폐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는 약 20여 개의 이른바 독립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정치로부터 독립적으로 일하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조직들입니다. 이 기관들은 과장 없이 미국인들의 모든 삶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미국인의 삶의 방대한 영역을 규제합니다. 노동 분쟁, 연방 공무원의 권리, 직장 내 차별, 신용조합, 노동조합 등입니다. 위험한 상품의 리콜 문제, 식품과 의약품 규제, 항공사고 조사 문제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 모든 기관은 독립적으로 정치와 무관하게 운영됩니다. 1914년부터 이 기관들의 책임자들은 아주 간단한 규칙으로 보호받아 왔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오직 인용하자면 비효율, 의무 소홀 또는 직권 남용의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논쟁하거나 대통령과 의견이 달라도 해임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바로 그게 재미있는 점이었는데 이 기관들은 원래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그 규칙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것은 2025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도널드 트럼프는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이었던 레베카 슬로터를 아무런 실제 이유도 밝히지 않고 해고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의 재임이 인용하자면 대통령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해고했냐고요? 그냥 그녀가 맞지 않아서입니다. 끝. 그리고 슬로터는 당연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 법원들은 1935년의 판례를 근거로 그녀를 직위에 복직시켰습니다.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대법원에서 그 판례라는 게 별 의미 없다고 말했고 그래서 대법원은 그냥 그 판례를 폐기해버렸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어떤 독립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이건 행정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은 행정부의 수장, 즉 대통령이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냥 어떤 직원이나 위원회 직원을 해고했다고 해도 그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일부러 행정부 수장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정이 한 사람의 정치적 의지나 누구에 대한 정치적 호감이 아니라 사실의 근거에서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슬로터 자신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독립성은 사실의 근거에 사안의 실질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미국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책임자를 단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면 그 책임자는 미국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을 해고하는 개별적인 결정이 아니라 권력의 철학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법률가들은 오늘 법원이 합법화한 이 원칙을 단일 행정부 일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정의입니다. 미국의 법률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판결 이후로 이것은 단일 집행자 이론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모든 행정부 권한을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즉, 행정부의 그 어떤 부분도 독립적이어서는 안 되며 모두 대통령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에 반대한 소토마요르 판사는 이런 결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 결정은 대통령에게 심지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영국 왕실조차 갖지 못했던 권력을 부여하며 대통령을 한데 동등했던 다른 권력의 분과들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법을 성실히 집행해야 할 의무를 바로 그 법을 어길 수 있는 면허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다수의 이론인 단일하고 절대적인 행정 통제를 위해 권력 구조를 왜곡하는 사람을 위해 민주주의 체제를 내던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도 이 결정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90년간의 판례가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확대시키며 지금처럼 그 권한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는 이 결정이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찬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이 모든 상황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에서 리사 쿡을 해임하려는 시도를 심리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금리를 조정하고 사실상 국가 경제를 손에 쥐고 있는 곳입니다. 겉보기에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녀를 해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그가 해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녀는 이전 직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인 리자 쿡을 해임하는 것을 막으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켰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결정은 한 표 차이로 내려졌습니다. 판사 5명 대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왜 은행은 되고 연방거래위원회는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한 독립기관에서는 트럼프가 책임자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데 똑같은 다른 기관에서는 법적으로는 그런 부처에서 해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비평가들도 바로 그 점을 알아챘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전 판결에서 내세운 모든 논거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건가요? 그게 완전히 거짓이라는 건가요? 왜 다른 부처는 트럼프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데 연방준비제도는 불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독립기관들이 가진 유일한 보호장치는 법이 아니라는 뜻이군요. 실제로는 이제 6명의 판사들의 기분에 따라 법은 상관없이 그들이 예스냐 노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오늘은 말하자면 그들이 연방준비제도를 봐줬지만 내일은 마음이 바뀌어서 들어봐요. 아니에요. 리자 쿡을 그냥 해임합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미국 대법원이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월 29일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권력이 한 손에 단계적으로 집중되어 온 긴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규모를 이해하려 연대기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입니다. 그때 대법원은 이미 독립기관의 보호를 약화시키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또 다른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국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국장이 한 명이어서 해임이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아니라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 명이 기관을 이끌고 있다면 위원회가 아니라면 그 한 사람을 해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단서를 없애고 위원회 구성원도 해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면책특권 문제입니다.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잊었을 수도 있지만 2024년에 같은 대법원이 250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는 그 자체의 지위를 바꿔버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판결에서는 국가 원수, 즉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신분으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했습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이었다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을 법 위에 올려놓은 셈이 됐습니다. 모두에게 법이 평등하다고 말하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더 평등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만약 대통령이 법을 어기더라도 그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전국적 금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이미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었고 그때 법원은 판사들이 백악관의 조치를 전국적으로 차단하는 권한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표 대 3표로 대법원은 전국적인 금지 명령의 효력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도록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집단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가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집단에서 한 사람만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합시다. 법원은 집단 전체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소송을 낸 한 사람만 보호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원하면 각자 소송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한 명의 판사가 모든 미국인을 위해 불법 명령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개별 원고들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사람들은 따로 소송해야 합니다. 이제는 한 명의 판사가 트럼프의 어떤 결정의 효력을 그냥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권력 찬탈은 단순히 권한을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해고 결정과 작년의 사법적 금지 명령에 관한 결정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한 두 번의 타격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판사들을 약화시켰습니다. 한 명의 판사가 모든 미국 국민을 위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와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나 일해야 했던 독립기관들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은 반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법원이 늘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의 패배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역 관세 문제에서 트럼프는 심각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0일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의 대규모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때 분노하며 결정을 수치스럽고 그런 판사가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지금은 그런 판사들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는 부끄럽다고 하면서 판사들이 나쁘다고 했는데 이제는 판사들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6월 29일에는 트럼프에게 타격을 주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용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 법률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오랫동안 사용한 우편 투표를 겨냥한 전략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즉시 미국 의회에 우편 투표를 제한하고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에 대한 엄격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진 캐럴 사건에 대한 그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전 칼럼니스트에게 $500만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진 캐럴은 1990년대 중반에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의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이러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캐럴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이야기를 조작된 사기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널리스트는 트럼프를 명예훼손과 자신의 평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트럼프가 성폭력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뉴욕 형사 기준에 따라 강간 사실 자체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됐고 $500만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선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6월 29일 법원은 앞으로 수년간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선거 직전 몇 주 동안 유권자 명부에서 대규모 삭제가 합법적인지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송은 더 큰 사건의 일부로 애리조나주가 비심 인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제거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맥락도 명확히 언급됩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근거 없는 대규모 부정선거 주장 속에서 공화당이 투표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위험한가요? 첫째로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가 독립기관의 수장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로 그 안전장치, 즉 현관문을 지키는 경비원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립 제도는 관료주의에 대한 큰 애정 때문이 아니라 제한 없는 권력은 항상 똑같은 결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권력남용과 권력 찬탈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자, 조사관, 중재자를 해임할 수 있게 되면 독립적인 감시의 의미 자체가 사라집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찰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다행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을 점검해야 하는 기관, 항공사고를 조사해야 하는 기관, 소비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 등입니다. 이제는 사실이 아니라 백악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자, 지금 거기 분위기가 어떤가? 예를 들어 트럼프가 가령 가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반대하는 입장을 요구한다면 그 기관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관 책임자는 트럼프 뜻을 거스르면 바로 해고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즉,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앞으로 어떤 대통령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를 당파적 논리와 별개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넘겨준 권력은 다음 백악관 주인에게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말이죠. 그래서 일부 공화당원들조차도 이런 결정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이런 모든 권한이 다음 민주당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세 번째입니다. 각각의 결정을 보면 그렇게 무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고된 것뿐이죠. 한 여성 공무원이 해고됐고 일부 주에서 판사 권한이 제한됐습니다. 단 한 번만 약화됐습니다.
단 한 건의 사건만 심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따로 보면 다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저 먼지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면 점점 더 많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대목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배경일 것입니다. 최근 사회학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28%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 중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250년 전 왕에 맞서 일어섰던 나라가 이제는 기념일을 맞아 대통령이 그 왕관조차 가져보지 못했던 권력을 쥐게 된 건 아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를 통해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